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올겨울 전기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10월에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는 데다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기재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한전의 적자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원전 재가동 카드를 꺼내 들더라도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겨울 최악의 에너지 혹한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어제 장례식이 끝난 뒤에 여왕의 관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은 그야말로 세기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왕족 등 전 세계 200여 개국 500여 명이 런던을 찾았습니다. 런던 시민 100만 명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경찰도 만여 명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TV 생중계는 전 세계 40억 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자,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31세 전주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1세 남성 전주환입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또 유사 범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주환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주환은 양면 점퍼를 입고 또 장갑을 착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사건을 계획했던 것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야구장 노마스크 응원이 가능해진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0인 이상 실외 집회나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신중론이 아직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만 올겨울이 지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토마토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화요일 토마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여야 모두 공세를 집중했는데 어떤 내용들에 집중을 했는지 신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냈습니다. 아수라 카르텔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야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영빈관 의혹부터 밝혀라를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따져봐 드릴 텐데 일단 민주당 김건희 여사 때리기에 집중했는데 어제 현상을, 어제 상황을 영상으로 저희가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재명 당대표 부인 관련해서는 129번을 압수수색했으면 주가 조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은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해야 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수사가 공정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여론이 약 65% 정도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특검 국회에서 진행돼 나가면 정부에서도 받아야겠죠? 저는 당연히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실 때 이렇게 여론조사만 보고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잘 결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재판정에서 진행돼 나간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하지 않았어요.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검찰이 그 정도의 중립성과 그 정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민주당은 또 오전 최고위원회도 가졌는데 여기에서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된 영상까지 함께 시청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데 열을 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명박근혜 정부 철도 민영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동영상 틀겠습니다.
오직 그 땅 위에 살아있는 김건희 여사는 2차 작전을 주도했는데 각각 8월 8일 원호 회장은 프로스리폰 즉시 잘 보셨습니까? 이래도 철저하게 수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기소를 안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비록 나의 아내일지라도 중대한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라. 왜 이 말을 못합니까? 어서 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차 작전을 주도했는데 자,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때리기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너무 기승전 김건희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실 김건희 여사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찌 보면 가장 취약해요. 그 부분에 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꼭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고 네. 다른 어떤 주제를 갖다가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시켜도 일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점. 네. 지금 민주당이 그걸 좀 이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줄곧 저 얘기. 그다음에 추석 전에 뭐 추석 민심 잡는다고 또 김건희 특검법.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과연 국정의 중심적인 이슈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일반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치 공세로서는 일정한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과연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네. 민주당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국정과 무슨 그렇게 관련이 크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도 곧 아마 평가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영빈관 신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루 만에 철회했던 적이 있죠.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도 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부분도 김건희 여사와 연결 지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까? 보고를 받으시고 즉각 이거는 철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최고 통치권자, 총리실 같으면 총리가 다 그거를 파악을 하고 결정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응. 김건희 여사의 발언인데요.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다 계획을 갖고 있구나.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산의 편성이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중에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영부인의 권력을 건드릴 수 없다. 건터처블이다. 만사건통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사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더 직언하시고 이야기하셔야 된다. 앞으로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민주당은 지금 영빈관 신축 내용까지도 김건희 여사와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따져보기 이전에 잠깐만 저희가 한덕수 총리가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내용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예산안 편성은 부총리가 하죠. 네. 그러니까 아마 총리실의 보고를 그 정상적인 절차로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보고되기 전에 그 어느 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보면 저는 뭐 그 우리나라에서 총리가 각 부처를 통할한다고 헌법에는 돼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통할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이 맞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부터 총리가 뭐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이렇게 관여하지 못합니다. 보고가 제대로 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미리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뭐 그런 사실 저도 어제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을 봤는데 네. 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다고 볼 때 전 좀 놀랐습니다. 어이도 없고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제1호 지금까지 지켜진 제가 볼 때는 지켜졌다기보다 약속도 깨진 거죠. 광화문 대통령실 깨지고 용산으로 갔는데 그래도 하나 청와대 이전했다는 걸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영빈관을 그 청와대 영빈관도 안 쓰겠다. 처음에 쓰겠다고 하시다가 그래서 9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성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주요 관심 사안이고 뭐 김건희 여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럼 도대체 저는 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정말 이걸 누가 결정했느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김 여사가 진짜로 뭐 이렇게 지시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 의원님도 뭐 추석 전부터도 했다고 하는데 추석 이후에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말 60%가 넘는 국민들이 네네.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을 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뭐 여당에서는 이 정기국회 첫날부터 이 중요한 국정감사 시작도 하고 국회 정기국회에서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 하는데 저는 이건 자초한 측면이 집권 여당에 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까지. 아니 가장 중요한 일을 많이 해야 될 집권 첫 해의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를 기소를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집권 대통령 직선제 이후로 상대 같이 경쟁했던 후보에 대해서 먼지털이하고 온갖 수사하고 말을 바꿨다는 말꼬투리를 잡고 그래서 이런 최근에 오늘 장면도 보고도 있고 대정부질문에서 조금 더 정부를 상대로 좀 더 생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국정을 살피고 해야죠. 근데 지금 이걸 자초한 측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 의심들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대통령께서 총리가 정책 조율과 국가정책 통화하는 역할을 총리에게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신문 보고 영빈관 예산을 알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일부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만약에 수석과 대통령까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재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말이 진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저는 오히려 거짓말이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이었으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앞으로 정직하면 되는 것인데 수석과 대통령께 보고도 안 되고 총리도 신문으로 알고 이런 예산을 안에 반영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거예요. 어떤 비선이 역할을 하는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김건희 여사의 그 녹취록은 일종의 가십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종의 그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겁니다. 초래한 거다. 자초한 것이다. 뭐 이런 지적이거든요. 장희철 평론가님. 결국 지금 뭐 민주당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국민의힘이 자초한 거고 대통령실이 자초한 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이건 김건희 여사랑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모든 이슈를 김건희 여사로 몰고 가는 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난 한 두 달 사이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좀 하락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데 그만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전혀 상승을 못하고 있거든요. 한국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여전히 국민의힘에 비해서 정당 지지율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가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했다. 오늘 나온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민주당 정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민생 이슈 이야기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하는 게 강성 지지층 외에 일반 국민들에게 좀 소구력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의 의원들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영빈관 논란이나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는 물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문제는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의원 전원이 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영빈관 관련해서 가능한 자극적인 말로 본인이 이제 개딸들에게 튀기 위해 그 노력을 다 퍼붓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 눈에는 지금 여당이나 정부도 썩 미덥지 않은데 야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깊어지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민주당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영빈관은 저는 필요하다면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알려지는 방식이 잘못됐죠. 수석이나 비서실장급이 나와서 용산시대 5주년, 5개년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예산 좀 더 쓰게 되어서 참 송구하지만 관광 효과나 여러 가지 국익에 이게 기여하는 게 더 큽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소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기려다가 이게 한병도 의원실에서 자료 입수하고 SBS에서 단독 보도했잖아요. 이 소통 방식은 제가 잘못됐다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빈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으로 철회가 되었지만 뭔가 중요한 예산이나 정무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예정되는 정책을 집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먼저 이제 국민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소통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민주당의 지적을 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몇 달 전에 불거졌던 해프닝까지 이제 다시 대정부 질문에서 소환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일부 커뮤니티에서 좀 얘기가 나왔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바지 이야기였습니다. 거꾸로 입은 것 아니냐라는 말을 대정부 질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목소리 듣겠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직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책임 총리 아니십니까? 대통령을 홍보한다고 저렇게 컴퓨터에 아무것도 없는 내용, 그리고 보고 있는 자료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외모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바지를 거꾸로 입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돌아요.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뭐 사실로서 입증이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영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바지 거꾸로 입은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이후로 팬티도 지적을 했습니다. 바지에 이어 팬티도 지적했는데 이건 국방부 예산을 좀 비정하게 삭감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면서 팬티 값까지 깎아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의 좀 입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의원님,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펜스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습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을 만들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자, 이러한 지적에 권성동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정부가 군 장병 팬티 예산을 삭감했다고 성토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난 뒤에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는 팬티 예산이 아니라 팬티 업체 쌍방울과의 유착이나 잘 설명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팩트 체크가 좀 미흡한 상태에서 그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국장 윤석열 대통령 참석한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뭔가 이렇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시각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지는 그런 것들이 어떤 가짜뉴스에 기반하고 있어요. 지금 팬티 사건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숫자는 똑같은데 그 단가가 내려감으로써 그 예산이 줄은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되는 거죠. 단가를 내렸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 전체 예산을 깎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글쎄요. 대정부 질문에서 여하튼 뭔가 확인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민주당에 지금 최근에 몇 건이 계속 쌓여요. 그렇게 되면 과연 민주당의 대여 공세의 진정성 이런 것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앞으로도 대여 공세는 야당으로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하면 안 될까 그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근데 좀 많이 틀렸어요. 한 1, 2억 틀린 게 아니라 서영교 의원이 팬티 예산 310억이 감액됐다 했는데 25억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전투화 예산, 내의 예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시죠. 전투화 예산 310억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25억이 감액됐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90억을 불려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내의, 그러니까 팬티와 같은 속옷 예산도 95억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억 정도를 부풀려서 감액 안 된 걸 또 감액됐다라고 가짜 뉴스를 지금 말씀하신 거고, 감액 이유도 최병우 위원님 설명에서 조금 더 보충하면 작년에 이제 국방부에서 집행을 해보니까 운동화, 전투화 58,000원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 구입 단가가 56,000원 정도였고, 또 우리가 인구가 줄면서 매년 이제 신병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 20만 개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사보니까 13만 개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예산 집행 내역에 어떤 미루어 보았을 때 올해도 한 20억 또 10억 정도는 줄여도 충분히 이 전투화와 내의 다 살 수 있어서 줄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호통친다고 해서 국민들이 잘한다고 박수치는 시대 아니거든요. 끝나자마자 바로 팩트체크 기사 올라오고, 기사 올라오기도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팩트체크 끝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야당
야당 의원님들의 대정부 질의 대여 공세 존중받아야 될 권한이지만 소리치고 호통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꼼꼼한 팩트 체크로 정말 제대로 성실한 질의를 준비하는 게 국민들께 더 칭찬받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 뭐 국정감사 혹은 대정부 질문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고 소영규 의원이 저와 관련해서 최초 보도한 JTBC에 나의 계산이 틀렸습니다라고 양해와 사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지 간에 전체 계산은 틀렸습니다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조달청의 입찰을 통해서 군대 군화 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최저로 예산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물가가 올랐잖아요.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된 그 가격으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뭐 팬티 가격도 그렇고 다 그래요. 몇십억씩 몇 억부터 몇십억까지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은 사실이고 이 내에서는 일종의 비축 물량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축 물량도 없이 그 군대를 운영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 내용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다라는 측면만큼은 저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산 그렇게 편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서영교 의원이 지나치게 과대해서 예산이 이만큼 줄었다라고 하니까 사실 본질인 우리 군 장병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그 보장할 수 있는 이 예산이 깎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것이 사실 빗나가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군화 같은 거 쌓아놓고 있으면 뭐 합니까? 어쨌든 뭐 예산을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지금 이제 복귀양 위원장께서는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타이트하게 했다면 또 추가 예산 편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또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경 편성할 때마다 정부가 욕먹는 것이 왜 당초 예산을 제대로 못했느냐라고 욕먹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저희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 거셌다면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또 공격을 거세게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의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불거졌던 이 태양광 사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일단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2,616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수조 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이 무도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려 2,300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버섯 곤충 키운다며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 세감 계산서를 쓰고 설치 후 먹튀하고 이 사업의 실상은 천문학적 국민을 제일 꽃감 빼먹듯이 빼먹은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을 좀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 내용을 보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 266개 중에서 12개 지자체 정도만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 2,600억 정도의 눈먼 돈이 있었다. 잘못 집행된 돈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서병수 의원이 한덕수 총리가 한 번 더 확인차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일단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전수조사가 벌어지면 뭐 수조 원에 이르는 눈먼 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게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전임 정권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정권의 교체 유무를 떠나서 범죄가 있고 부패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 태양광 얘기들 관련된 업자들 뭐 문재인 정부 집권 시절에도
그 태양광 업자들 간에 뭐 이권을 주고받거나 뇌물이 왔다 갔다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횡령이 있었다거나 수사들 다 이루어진 게 있었어요. 경찰도 있었고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기 때문에 저는 저것들을 조사를 해서 뭐 수사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수사를 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 뭐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루어지기도 전부터 마치 타깃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특히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했나요? 뭐 수사 가이드식으로 비춰줄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거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되는 것이지 이게 마치 전임 정부에서 역점을 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부패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역대 정부들이 각자 다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왜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하는 거고 검찰, 경찰 수사하는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가장 이 정부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두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고요. 지금 벌써 뭐 좀 전에는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뭐 김건희 여사 특별법 하면서 모든 걸 기승전 김건희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당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 또는 저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저런 얘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그 국감,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 외에도 이미 민생 입법 22개를 선정을 했고 가장 중요한 7개 법안은 꼭 통과시키겠다.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그런 법안들 선정해서 내놓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생도 챙기는 정당,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대변인, 현직 대변인. 알겠습니다. 평소 가진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적도 대정부 질문에서는 끊임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선된 과거 사례까지 이제 들고 와서 이용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목소리와 함께 김혜재 의원이 반박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됐죠.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법은 만인의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된 게 몇 건인 줄 아십니까? 민주당 의원이 2분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 잃은 것은 정치 탄압입니까? 선거법 위반 문제는 의원 소속 여부를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 했습니까? 그거 박범계 장관이 그거 하지 말도록 해가지고 이미 수사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말씀하신 수사지휘권을 계속 발동하면서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자그만치 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한 사안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하라는데. 자, 장혜철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김혜재 의원 별로 안 좋아하게 될 것 같네요.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하는 게 흔한 일도 아니고요. 결코 권장될 만한 사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 취임하는 과정에서부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본인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바가 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고요. 지난 이제 정권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좀 오남용하는 경향이 있죠. 그 이전의 수사 지휘권 이야기하려면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 개입했던 사건은 일종의 시국 사건, 정치와 관련된 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이었고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전 장관 케이스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혜재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수사 지휘권을 쓰라
있다라고 하는 거. 막상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쓰면 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느냐고 또 뭐라 하실 게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이 온당한 태도의 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한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져서 윤석열 정부에서만 수사했던 게 아닙니다. 조정은 시대전환 대표가 이분이 더불어시민당으로 비례대표 의원 되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위선 정당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반대하면서 올린 글에도 표현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샅샅이 들여다봤다. 그래서 이 특검법에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잖아요. 그때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이정수, 또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환상의 세트 아닙니까? 참 유능한 법무부 장관과 중앙지검장이셨는데 환상의 세트라는 표현은 네, 뭐 환상의 짝꿍, 환상의 궁합 저의 표현입니다. 이분들이 1년 6개월 동안 뭐가 무서워서 이 수사할 걸 못하고 기소할 걸 못하고 소환할 걸 못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공소장에 이름 하나 적시하지 못하고 소환 조사 하나 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문재인 정부 그 추미애 박범계조, 이성윤, 이정수조에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뭐 수사 부실이다 이런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어요. 발언하세요. 네. 왜 전임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방향을 다 바꾸고 정책 수정하고 하면서 전임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백지화를 못 시키나요?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민주당에서도 지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관 바뀌었으면 박범계 장관이 발동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핑계를 대는데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지화 안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기존에 발동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에 관한 관여에 대한 명령 모두가 백지화시키고 원상태로 복원된다라는 명령을 내리면 돼요. 한동훈 장관이. 그거는 안 하면서 전임 정권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밖에 다른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달라. 그러면 과연 민주당에서 정치 공세만 하는 것인지 국민이 지나치게 현혹이 되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했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아니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장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원상복귀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 권한은 본인이 갖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자기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잖아요.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단계인데 자꾸 약속을 깨라고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다시 백지화시킬 수 있어요. 그 권한을 아니 근데 한동훈 장관은 자기는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그랬다니까요. 기존에 발동돼 있는 것에 대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그게 어떻게 수사지휘권? 그것도 수사지휘권이잖아요. 아니죠. 그게 수사지휘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당하게 발동된 수사지휘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당하게 발동된 수사지휘권조차도 원상회복 안 시키고 있는 것. 이것이 전임 장관, 전임 정부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본인이 계속 쥐고 간섭하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사지휘권을 전임 장관이 발동했던 것을 취소하려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부당하게 발동된 것에 대한 해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수사지휘권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뭐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했던 발언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본인은 발동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된 거를 해제하라. 뭐 이런 지적이신 거고 그것 또한 수사지휘권의 발동의 하나의 종류다라고 판단해서 그것 또한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한 가지 첨언드리면 이원석 대검 총장이 그 부분 때문에 현재 본인이 개입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건 뭐 똑같은 얘기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법대로 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단은 뭐 어떻게든 법대로 하겠죠. 뭐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지켜보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바로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고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김문기 전 차장이 이재명 대표와 해외에서 출장을 함께 가면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공개했던 적 기억하시죠?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자, 그런데 조금 더 진일보된 보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하게 됐던 것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거기 11명의 출장을 함께 동행했는데 그중에 다 성남시장에 소속된 관계자들, 직원들이 대다수였는데 2명이 성남도계공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동규 본부장과 김문기 전 차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하라라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동행하게 되면서 출장비도 한 1,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뭐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 지출이 불가피했겠죠. 그러니까 추가 지출까지 시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2명을 추가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어찌 모를 수 있느냐 뭐 이런 지적의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솔직히 지금 이 일정이 제가 대선 공보단에도 있었습니다. 네네.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호주를 갔던 아마 호주 뉴질랜드. 예, 트램이었죠. 트램. 맞습니다. 시찰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면 시찰 가는 그 호주의 트램 설치랄지 이런 거에 대한 시찰 가는 행사에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를 포함시켜라. 이건 얼마나 정확한 지시입니까? 그분들이 가서 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고 배우는 게 맞다. 선진 시스템이 있다면은 저도 지금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4,000명이 넘는 직원들, 산하기관 직원 중에 지금 몰랐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장동 문제가 불거졌을 때 누가 정확한 전문가냐 해서 계속 그때부터 소통도 하고 통화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성남시장 시절에는 산하기관에 있는 아무래도 뭐 직급이 낮은 직원이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자꾸 본인이 얘기한 저런 영상이랄지 아니면 가가지고 출장비 1,100만 원이 들었다는 이런 보도들이 자꾸 이제 뭐 검찰이랄지 이런 데에서 수사당국에서는 막 흘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뭐 이런 걸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어찌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었겠느냐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로 이러면 많은 국민들이 억지 기소고 정치 탄압이라고 더 의심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볼 게 아니고요. 아니 이 대표가 지금 인지상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하고 정확하게 재판에 다루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허위사실 적시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여전히 아킬레스건은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국토부로부터 안 하면 뭐 직무유기 처벌받는다는 협박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제가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다만 정치인은 법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제1야당 대표의 말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그 신뢰가 흔들린다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 뼈아픈 지적일 것 같아요. 이게 방송에서 말할 때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거나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기소할 때 단순히 어떤 기억상의 오류를 가지고 섣불리 기소를 했을까? 정말 알았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름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만약 검찰이 이번 기소를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받게 될 역풍이나 또 이 민주당 일각의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이거든요. 상당히 검찰로서도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 기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증거들, 어떤 근거들이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만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알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정황들, 어떤 상황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내용을 또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정확하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어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주호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만 뭔가 찜찜합니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주호영 당선 61표, 이영호 42표. 이 결과를 예상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출됐을 때 80표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때 조혜진 의원이 한 20표 정도 받았었습니다. 아마 그 정도 격차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많이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과를 놓고 많은 언론들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그중에서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윤핵관 추대론에 일단 거부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가장 핵심 측근들이라 불리는 그 윤핵관들에 대한 거부감이 지금 이용호, 국민의힘에 사실 아무런 기반이 없다고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듯한 그런 이용호 의원이 입당한 지 이제 300일도 채 안 됐거든요. 이용호 의원이 오선의 주호영 의원과 사실상 비등비등한 득표를 했다라는 부분은 윤핵관과 추대론에 대한 거부감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윤핵관들 사이에서도 분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지했던 주호영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아니라 장제원 의원 쪽에서는 이용호 의원과 그 민들레라는 조직을 함께하면서 뭔가 가까워졌고, 그리고 주호영 의원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과 장으로 대표됐던 이 윤핵관들도 갈라서기가 이제 이 표로 드러난 것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도 이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이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를 이렇게 추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죠. 몰아갔던 거는 이제 증언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뭐 전화해서 따로 그렇죠?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용호 의원한테 출마하지 말라는 식으로 뭐 종용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장제원 의원이 뭐 얼마나 이용호 의원을 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이용호 의원이 받은 42표라는 것이 사실은 그 이른바 이제 권성동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나 뭐 이런 쪽이 그 가지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업고 뭔가를 해보려는 데에 대한 반대 기류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반사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네. 저는 그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먼저 예를 들어서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21표를 얻었어요. 그런데 조혜진 의원은 아시다시피 뿌리가 이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그 이용호 의원은 어찌 보면 뿌리가 사실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작년 12월 초에 입당했거든요. 12월 7일인가요? 12월 7일인가 입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년도 안 된 뿌리도 없는 더군다나 재선밖에 안 돼요. 주호영 의원은 5선이잖아요. 더군다나 대구 출신이고. 이렇게 되면 아주 확고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5선과 이 당의 뿌리가 없는 재선 이렇게 하면은 지난번에 권성동, 조혜진 이 두 사람이 경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차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지 않았다? 그건 역시 그 이른바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지금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일종의 신지도부 뭐 이런 데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이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거를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현찬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좀 의외의 결과긴 했죠. 근데 저는 내심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용호 의원이 선전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또 너무나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또 이렇게 아무런 어떤 변화의 목소리, 이 당 바깥의 목소리를 못 듣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직접 영입하신 분이고요. 네. 인수위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았습니다. 이게 사실상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다음으로 중요하고 높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만드는 공신이기도 했고 수립 과정에서도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명분에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 분이고 네. 또 호남이나 중도로의 외연 확장의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뭐 다른 정치적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 원내 내부에서 주호영 의원 대세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내가 이용호 의원에게 좀 소신 투표를 해도 결과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이런 결과, 이런 좀 아슬아슬한 표차 나오는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이 이용호 의원의 선전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내부나 지도부 그리고 원래 국민의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중진들도 우리가 변화의 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야겠다. 또 외연 확장이나 이 중도로의 이 구애를 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좋은 의미의 경각심, 긴장감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 결과가 오히려 몸에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용호 의원이 투표 전에 이제 정견 발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지적한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주호영 추대론을 밀어붙였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를 향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더 이상 윤심에게 지나치게 기댈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윤심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심 인지 우리 권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생님 우중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만 보고 간다고 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잠시 양심의 소리 기울이시고 소신껏 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어제 새 원내대표가 주호영 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결정이 됐고 그리고 주 원내대표는 이제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잘 알 겁니다. 당을 안정시키는 게 이제 책임과 의무가 이제 주어졌다라고 본인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당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송사 문제를 정리하고 비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비어있는 당직들을 조속히 채우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당을 안정시켜 가야 하는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뭔가가 불거졌습니다. 문자 파동입니다. 이번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당의 윤리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 유상범 의원의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은 이 전 대표의 징계를 논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먼저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 시절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막에 의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중징계 중 해당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지요 했더니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서 제명해야죠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오찬 함께 합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이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왜 이렇게 부주의한 겁니까? 글쎄요, 저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에 따르면 8월 13일 날 주고받은 그런 그 문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 휴대전화만 봐가지고서는 그걸 확인할 길은 없어요. 날짜도 없고. 왜냐하면 예. 대개 잘 아시다시피 이 카톡 문자라는 것이 날짜가 변경되면 중간에 날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은 8월 13일 이후에 지금까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유상범 의원과 한 번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면 저 해명이 맞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저 때 사실은 유상범 의원이 최형두 의원하고 같이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또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저 즈음이라고 판단이 되면 글쎄요, 가장 어제와 오늘의 문자 주고받은 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 달도 훨씬 더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오찬 함께 합시다라고 쓰다가 보니까 옛날 게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된 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해명도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정 비대위원장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휴대폰에 뜬 문자는 8월 13일 문자다. 그때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하나의 의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양두구육 그 기자회견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문자를 보낸 것이다. 당원으로서 경고하란 얘기도 못하냐? 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실제 8월 13일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긴 했습니다. 어떤 내용 기자회견이 있었는지 그 목소리 잠깐 듣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앵무새같이 읊는 윤핵관 여러분이 조금 더 큰 정치적 승부수를 걸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에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자, 지금 저희가 문자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게 저녁 6시, 오후 6시 몇 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고 답장은 마지막 그 유상범 의원의 답장은 한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한 9시 정도로 대충 보입니다. 흐릿하긴 한데. 그런데 일단 뭐 최병국 의원께서는 8월 13일에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뭐 아닌 것 같다라는 지적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필이면 공교롭지만 9월 18일에 윤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긴급 회의가 열렸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간 게 이제 저녁 6시 즈음이니까 오후 3시 시작된 윤리위원회 회의가 6시쯤 끝났으니 그때 타이밍 맞춰서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보낸 게 아니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18일에 대화를 나누고 19일에 뭐 점심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해명이 맞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얼마든지. 그런데 문제는 이 파동으로 인해서 유상범 의원이 이제 윤리부위원장을 사퇴를 내려놨죠. 하는 예. 일이 발생이 됐고 네. 또 여기서 확인된 것은 지난번 권성동 대표와 윤석열 그 대통령의 텔레그램에서 체리따봉을 통해서 이준석을 축출해야 된다라는 의사가 확인됐고 이번 또 문자 공개를 통해서 윤리위와 현 비대위원장의 관계 속에서 현 비대위원장도 이준석은 축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에게도 좀 화가 나는 부분일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가 너무 억울하게 쫓겨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준석의 지지자나 이런 분들에게도 좀 화가 나는 이런 어떤 그 문자 공개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새 원내대표를 뽑는 그날 또 공교롭게도 이런 문자가 노출이 되면서 또 한 번 또 당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 부주의한 모습들은 좀 조심을 해야겠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